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FC 서울 대 강원 FC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최근에 좀 K리그 리뷰가 뜸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른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이제 어떤 경기 리뷰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뭐 서울 리뷰도 오랜만에 하는 것 같고 강원도 또 리뷰 안 했던 것 같고 그다음 또 최근에는 강원이 조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게 전반에 엄청 잘하고 후반에 경기를 죽쓰는 것 같은 그런 경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이번 서울전에서도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다들 경기 내용이나 결과는 아시겠지만 강원이 전반전에 전반에 한 골 먼저 넣고 두 골을 이제 후반전에 페널티킥으로 넣으면서 두 골 먼저 앞서가다가 내리 네 골을 얻어맞고 4대 2로 이제 서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두 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속상할 경기고 그냥 대구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츰에서 그 상대가 어디였죠? 고베였나? 예, 하여튼 그 아침 경기에서 일본 J리그 팀 상대로 그 저기 3대 0으로 이기다가 3대 3이 됐다가 4대 3으로 겨우 이제 이기는 그 경기랑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비슷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은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이 이번 경기에서는 서울을 좀 잘 분석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반전에 좋은 경기를 펼쳤고 그 좋은 경기를 펼치게 된 전술적인 대응책도 좋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전술 콘셉트가 확실히 정경호 감독님이 그 이제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전술가 이미지가 있고 또 이제 공부하는 지도자 이미지가 있는데 그 예전에 잠깐 그 수석 코치하다 그만두셨을 때도 설명하는 거 보면 그 숫자 싸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도자신데 그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서울을 압박을 잘했습니다. 전반전에. 근데 이제 그거를 90분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관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서울은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대로 했는데 강원이 그걸 잘 노리고 들어오니까 대처가 안 되다가 후반전에는 그래도 적절한 대처를 통해 가지고 어 이제 반전의 흐름을 꾀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강원이 그 힘이 빠지는 그 문제가 겹치면서 이제 결과는 결국에 4대 2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래도 좋아하는 유형인 게 경기가 사실은 축구가 아시겠지만 90분 경기를 다 이게 뭐 다 이기는 팀도 없고 아무리 좀 실력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도미넌스라 그러죠 요즘에 그런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한 아무리 전력 차이가 커도 한 70 정도는 그 상대적 강팀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20% 정도는 상대적 약팀한테도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0%의 그 도미넌스를 골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팀이 당연히 이기겠지만 그게 아니라 70%에서 확실하게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오히려 밀려있는 20분에서 실점을 하게 된다면 경기가 어렵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는 그래도 강원이 주도하던 부분들에서 강원이 골을 만들어냈고 또 반대로 서울이 강원의 전략에 전술에 대응해서 만들어낸 그 본인들이 찾아온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그때 세 골이 나왔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세기골까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흐름이 그런 경기 내용과 아예 상반되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런 경기들을 리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가볼까 싶어요. 물론 강원 쪽이 좀 급격하게 떨어진 것 때문에 패배를 당한 것 같긴 한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둑을 불러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다른 걸 하나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다른 거 잘 안 보여드리고 맨날 바둑알만 얘기하는데 이건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거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딱 그 흐름을 보여준다고 봐요. 이게 점유율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박스 쳐지는 부분이. 근데 보면 전반전 15분까지 강원이 우세, 30분까지도 강원이 우세. 근데 전반 45분 오면서 역전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 페이스가 그래도 전반전에는 제가 보니까 그 중계화면에 보니까 51대 49였어요. 서울이 아주 근소한 우위, 점유율의 근소한 우위였고 사실 전반 30분까지는 계속 강원이 우위였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골도 터졌고 이제 흐름이 좋았잖아요. 근데 후반전 15분까지 근데 후반전에 들어선 사실상 뭐 기본적으로 55% 이상의 점유율을 서울이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경기 결과로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 초반까지 한 중반까지도 강원이 매우 잘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후반부터는 서울이 완전히 흐름을 잡고 흔들면서 강원을 다시 압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점유율이 모든 걸 말하진 않지만 이번 경기는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는 팀들이 경기를 잘하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그러면 강원은 어떻게 점유율을 또 높여갔고 또 서울은 어떻게 대응해서 점유율을 뺏어왔을까?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FC 서울 경기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김기동 감독님은 수비 전형을 상당히 정형적으로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4-4-2를 씁니다. 4-3-3 형태로 공격을 할 때도 있고 4-2-3-1 형태로 공격을 할 때도 있고 뭐 미드필더는 그렇게 끌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할 땐 4-4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근데 이거는 항상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4-4-2 장점은 역시 블록 형성이죠. 이렇게 세워놨을 때 블록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세워놔서 그러니까 이쪽 이 사각형을 4개나 만들 수 있잖아요. 작은 사각형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거를 잘만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잘 풀어갈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4-4-2를 제가 보기엔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를 강원이 되게 능숙하게 잘 공략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 숫자 싸움의 변화인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미들에 그러니까 중원에 강원 중원에 이유현 선수하고 서민우 선수가 나왔는데 주로 서민우 선수가 이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투치랑 신민아를 양 옆으로 벌려놓는 이제 최근에 또 핫한 전술 트렌드였던 라볼피아나를 씁니다. 라볼피아나를 쓰면서 가운데는 이유현 선수가 한 명 남아 있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홍철과 특히나 그 강준혁 선수는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살짝 요런 위치에 잡습니다. 위치를 꽁꽁 볼 돌릴 때 그러면서 최전방에 있는 김건희라든지 모재현이라든지 이상원, 김대원 선수가 뭐 돌아가면서 공을 받아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앞쪽에 박혀서 우리는 이거 넓게 써가지고 얘네 찢어야 되겠어 하고서 여기 높은 위치에서 포지셔닝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지셔닝 하고 있다가도 이런 사이로 받아주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되냐면 라볼피아나로 변하게 되면서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되냐면 자 여기 압박할 때 3대2가 되기 때문에 수비의 압박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여기 공격수를 둘이고 여기 셋이니까. 근데 4-4-2에서는 여기 있는 선수들이 여기까지 덤비진 않아요. 왜냐면 이 선수 커버를 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면서 좀 상대 실수를 기다리고 대신에 이 중앙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무리한 패스를 유도하고 자르는 게 이제 서울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대2로 만들어 놓고 여기 딱 볼이 투입되는 거예요. 신민아한테 볼이 투입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때 이 선수가 빠진다 그랬잖아요. 윙포워드가 일로 빠져요. 그러면 이 선수가 자연스럽게 여기를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4-4-1 세워놓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우선순위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때 이제 강원의 전술이 중요한 거예요. 공 흐름이. 이럴 때 어떤 흐름을 쓰냐면 여기 투입되게 못하게 하는 거 받아주러 가는 것도 심지어 포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포진으로 봤을 때는 안데르손을 가운데 쪽으로 당겨 놓죠. 그 다음에 여기다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게 자, 서울의 이제 왼쪽 수비라면 김진수 선수겠죠? 김진수 선수가 강준혁을 막아야 돼요. 근데 포지셔닝을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라든지 이런 선수가 이 위치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치를. 혹은 약간 이렇게 섰다 그러면 이 김진수 선수가 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생겨요. 왜냐면 여기서 이 볼을 줬을 때 이걸 잡으러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볼 받으러 가던 김대현 저기 뭐 모재현이라든지 김대현 뭐 반대편이면 김대현이겠죠. 이 선수가 일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김진수 선수의 원래 마크는 누굴까요? 모재현이나 김대현이었겠죠? 그죠? 왜냐면 윙포드니까 이 경기에서 이 선수는 밑으로 내려가는 얘를 따라가야 되는지도 약간 애매하고 이쪽으로 측면으로 볼 받을 것 같으니까 또 애매해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 투입돼서 이걸 막으러 가려고 그러면 밀고 올라오면 김진수 선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공간이 열리니까 공격수가 김건희가 뛰어가기도 하고 모지현이 뛰기도 하고 뭐 이상원이 뛰기도 하고 하면 이 선수는 측면에서 2대1이 걸리는 거죠. 김진수 선수 예를 들면 측면 수비수가 그러니까 요게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박수희 선수도 반대쪽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홍철을 잡으러 압박하러 가겠다고 나가면 이 뒷공간에 김대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골 때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첫 번째 골 때 박주희 선수가 압박해보려고 나갔다가 그 뒷공간을 김대현한테 맞으면서 크로스 올라와서 김건희가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김건희 선수가 뒤쪽에 머물러 있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야잔을 떼어내고 또 박성훈 선수 뒤에서 움직이면서 절묘하게 빠져들어간 건 김건희 선수 움직임이 개인적으로 잘하는 움직임이지만 이 측면을 허문 것 자체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쪽에 풀백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전개를 담당함으로써 이 오른쪽에 있는 측면 수비, 왼쪽에 있는 측면 수비수한테 계속 2대1이 걸리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짜증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지면 숫자가 어디서 남냐. 왜냐면 여기가 지금 2대1이 걸렸다면서요. 그럼 우리 선수들이, FC 서울 선수들이 어딘가는 지금 남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중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 중원에 이유현 선수 한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내려가는 공격수로 배치된 선수들이 원래는 숫자를 따지면 4대4겠죠. 수비수 4세, 공격수 4인데 이 선수들이 내려가는 척 해줌으로 해서 이 선수한테는 숫자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4대4인데 이 상황에서 풀백이 딱 올라오면 이 수비진이 느끼기에는 벌써 이렇게 위치가 잡히는 순간 요 부분만 보면 미드필더들은 요 앞에서 1차 저지선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5대4인 거예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여기까지 딱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5대4인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4대1이죠. 혹은 이 뒤쪽을 보면 6대4. 그지 않아요? 요 뒤쪽만 보면 6대4잖아요, 지금. 서울 수비가 6명이고 공격하는 강원은 4인데 이 선수가 여기 있다고 쳐도 4대5. 6대5. 이런 식으로 숫자 싸움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보면 다 이 채널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이쪽 채널에서 원래는 공격을 이렇게 해서 이 선수가 김진수 선수를 끌어당겨 놓고 있었겠지만 여기 뭐 모재현이라든지 김대현이 이 선수가 우리가 라볼피아나 형태로 바꾸고 쟤네가 수비 조직 갖췄을 때는 내가 중앙으로 이동할게 라고 하면서 이 선수를 끌고 들어오면서 이쪽 채널, 제일 바깥쪽 채널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 다음이 되면 이 선수한테는 골치가 아파지는 게 원래 내 마크맨이었던 여기 그리고 내가 원래 수비해야 될 이 채널 여기에 들어오는 이 풀백 내지 윙백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서울의 빈틈을 잘 노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꼭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그냥 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 때도 있어요. 그럼 이 선수가 예를 들어 받아주러 갔다. 이상원이 받아주러 갔다. 받아주고 여기서 잘 돌기만 하면 깊이 내려서 돌기만 하면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원래 공격수니까 여기 붙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나와서 잡으면 이 선수들이 여기를 탁 잡아줘야 되는데 본인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하나 빠지면 이 선수는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밀고 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어디를 좁혀야 되냐? 기본적으로 여길 좁혀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골대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또 놓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이 이 움직임을 잘해서 서울의 수비를 잘 해치고 나가면서 공격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 말고 제가 그 또 다른 숫자 싸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전방 압박하는 것도 말씀드릴 건데 요 틀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 뭔가 수비하고 전방 압박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됐던 거예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공 잘 돌리는 팀이 강팀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원이 그 점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서울을 상대로 굉장히 전반전에는 특히나 능숙하게 공을 잘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짝을 이루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전방 압박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숫자 싸움의 원리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할 때는 서울이 이제 4-3-3처럼 보이게 혹은 4-2-3-1처럼 뭐 이번 전반전에는 최전방에 둑스 내지 조용욱이 있고 둑스가 내려오면 조용욱이 올라가고 둑스가 올라가면 조용욱이 내려오는 약간 처진 공격수처럼 움직이는 형태를 썼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허리 싸움이라고 그러면 서울은 조용욱 선수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셋이라고 해야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승호랑 최준이 나왔으니까. 근데 강원은 서민우랑 이유현 선수였잖아요. 그러면은 미들이 3대2니까 서울이 압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공이 안 돌아요. 그죠? 공이 안 돌았죠. 그럼 그게 왜 안 돌았을까를 고민해보면 강원 선수들이 숫자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혹은 동수일 때도
같은 숫자일 때도 압박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전반적으로 보면 숫자 싸움이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건 맞아요. 왜냐면 11대 11인데 숫자 싸움을 어떻게 해요? 근데 국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숫자가 많다.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수비할 때 강원은 기본적으로 4-2-4에 가까운 형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 공 잡으면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 선수가 줄랑말랑하고 끄는 것 같다 싶으면 그대로 압박을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수가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선수가 패스를 일로 하게 유도하고 붙고요. 이 선수가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여기도 붙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공을 받을 때쯤에는 줄 데가 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주고받는 패스들이잖아요. 딱 주고 이 선수가 움직이면서 받고 뭐 여기 리턴 받으면 이걸 다시 이쪽에 있는 다른 미드필더한테 넣겠다. 야, 이런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원이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움직이는 선수마다 다 따라다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서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국지적으로 이렇게 딱 자르고 나면 6대 5입니다. 이게 전방 압박할 때 한번 잘 보세요. 한쪽 공을 뺏기는 측면, 패스 미스 나기 전에 마지막 패스하는 측면을 가보면 강원 선수들은 6명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서울 선수들은 5명에서 공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서 잘 풀어나오기만 한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면 여기 지금 이제 여기서 자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자른다 그랬으니까 일로만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만 딱 있으면 여기가 지금 넓게 열릴 가능성이 큰 공간들인데 여기를 못 빠져나오게만 하면 강원이 우위를 점한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압박하면서 계속 이승모, 최준 쪽에서 패스미스를 만들고 리턴 불안하게 만들어서 롱킥 차게 만드는 형태로 경기 주도권을 잡아왔습니다. 네. 이건 뭐 없는 전술은 아니고 되게 뭐 이제는 보편적인으로 전술이 이제 만들어진 정도인데 이거를 완성도 있게 조직력 있게 그리고 선수들이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들어가는 건 또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강원이 그 정도 조직력을 갖추고 서울을 압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전 한 30분까지는 서울 팬들 제가 이제 경기를 봤던 입장에서는 서울 팬들이 집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완전히 압도당하는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거기 그 와중에 약간 이제 측면 공략했던 거에서 첫 골이 나왔던 거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비슷한 유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원 선수가 이제 이쪽에 있다가 그 치고 올라오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따지고 보면 그 코너킥 나기 전에 페널티킥 어는 코너킥이 나기 전에 그때 보면 안데르손이 수비 가담에 있었는데 아마 강준혁 선수 때문인지 바깥쪽에 끌려가 있었고 이 안쪽에 그때면은 모재현 선수겠죠? 모재현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랬나? 하여튼 누가 있어가지고 김진수 선수도 이 안쪽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깥쪽에 빠져있던 미드필더였던 이유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드리블 치고 들어오니까 안데르손도 뛰쳐나갈 수가 없고 본인 마크맨이 여기 바깥쪽에 있으니까 김진수 선수도 이쪽을 확 뛰어나갔다가 패스를 이렇게 주면 안 되니까 다시 그려야 되겠다. 잠시만요. 여기를 이제 이윤 선수가 막 치고 들어오니까 측면에서 벗겨졌잖아요. 한 번에 벗겨지고 나니까 안데르손 여기 잡느라고 수비 못 도와주고 김진수 선수도 여기 이렇게 본인 뒤에 수비가 있으니까 못 덤비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그냥 나가버리면 이렇게 패스가 빠지면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거리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 막느냐고 위치가 애매해진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전진한 선수가 이제 숫자 싸움을 잘했다는 거거든요. 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골까지 사실은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강원이 잘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전하고 후반전 한 5분까지는 강원의 판정승이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판정승. 근데 이제 서울이 전반전에 그런 부진했던 흐름을 어떻게 깼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방금 아까 뭐 숫자 싸움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냐?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럼 해결했냐? 전반전 끝나고 누가 들어왔냐면 이승모 선수가 나가고 황도현 선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황도현 선수랑 이승모 선수랑 물론 이승모 선수도 좋은 선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패스길도 잘 보고 전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황도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승모 선수랑 비교했을 때. 그게 뭐였냐면 그리고 좀 저는 김기동 감독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후반전이 돼가지고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황도현 선수가
라볼피아나로 자주 빠져요. 이 변형 3백 형태로 본인이 빠져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도 숫자 싸움을 다시 걸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김진수가 올라가면서 이쪽 측면, 그 김진수랑 뭐 저기 최준 선수가 올라가면서 위치를 약간 바깥쪽에 포지셔닝을 잡으면 여기는 김대원과 모지현 선수도 압박을 쉽게 덤빌 수가 없어요. 여기 뒤가 셋이 돼버리니까 3대2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빌드업을 아까 4명이 압박한다 그랬었는데 이거를 서울은 5명에서 돌리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해서 좀 한결 여유 있게 이 선수들 일로 뒤로 당겨놓고 이 2명의 압박만 이 3명이 피하면 되는 형태를 꾸려놓는 거죠. 서울도 반대로 전반전에 본인들이 공격이 힘들었던 것처럼 그걸 반대로 해준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뭐 황도현 선수가 이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숫자 싸움 하나 늘려주면서 확실히 후반 쪽에서 조금 잘 만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전진을 하고 나면 라볼피아나가 언제나 그렇듯 황도현 선수가 이제 중원 쪽에 가담을 해주죠. 그러면서 압박당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게 뒤로 물러나면 이렇게 바꾸는, 위치를 바꾸는 형태를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또 하나 이 황도현 선수가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선수가 확실히 좀 그 축구 지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터치가 적어요. 물론 최근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황도현 선수가 좀 신인 시절, 완전 생신인 시절 때는 상대방들이 황도현이 어떤 선수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슨하게 주는 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막 킬패스가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킬패스 빈도가 좀 떨어진 게 아는 것 같아요. 다른 팀들도 쟤 잘못 놔두면 자꾸 스루패스 찌른다 싶으니까 최근에는 황도현 선수 공 잡으면 중앙을 좁히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선수가 패스를 찔러 넣지 못하도록 이런 데를 사이를 좁혀버린다고요. 공간으로 뛰지 못하게. 왜냐면 자꾸 이런 데다가 때려 넣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황도현 선수 원터치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투입했을 때 압박하러 나올 때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측면을 툭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가 훨씬 편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른 자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선수가 받아주러 오기도 하면서 다시 중앙에 투입하게 되면 수비가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떻게 되냐면, 황도현 투입할 때 시선이 중앙으로 보이죠. 그랬다가 여기서 원터치가 나가는 순간 시선은 다 공 쪽을 향해서 측면으로 향합니다. 그때 움직이는 중앙 쪽에서 움직이는 서울 선수들을 막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다시 투입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는 본인들이 공 잡으면서 어디 둘지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투입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위험 지역에 들어와 버립니다. 전반전에는 애초에 이 4명을 풀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서울이 뒤쪽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는데, 황도현 선수가 한번 잡아주는 걸 딱 원터치 내주는 순간에 여기서 다시 중앙 들어오는 순간 전진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 잡죠.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켓 공간에서 공을 잡는 그 빈도가 늘어났다.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전에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전반전에 서울이 움직였던 공간을 고려해 보시면 이쪽이 많았어요.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액션존이라고 하는데 공이 서울은 여기서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후반전을 복기를 해보시면 여기서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골대 앞에 있는 포켓에서 자꾸 공을 잡으니까 위협적인 찬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하이라이트만 돌려보셔도 그게 딱 보여요. 그러면서 점유율을 찾아오고 주도권을 찾아오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강원의 어떤 전술적인 아쉬움, 어떤 어려움, 한계, 이런 게 보였던 것이 뭐냐면, 전반전부터 상당히 압박 강도를 높이고 거기서부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체력적으로 힘을 많이 썼습니다. 힘을 많이 쓰는 상황에서 이게 서울한테 후반전부터 전방 압박이 안 먹혔잖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변화를 주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숫자 싸움을 서울이 하기 시작하니까 전방 압박이 전방만큼 안 먹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퍼집니다. 더 퍼져요. 그리고 그 압박의 강도를 90분 동안 유지하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네. 진짜 초강팀이 아니고서야. 강원하고 서울은 뭐 전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서울이 안데르손 같은 크랙형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압박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원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빈 공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를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겹치고 나니까 그 하이라이트만 돌려보셔도 알아요. 전반전에는 여기 오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후반전엔 계속 여기 투입되고 여기서 빈 공간이 엄청나요. 그래서 자주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 여기를 채우려고 그 사실은 정경 감독님이 이기혁 선수를 투입하면서 3백 전환 같은 형태를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멍이 슝슝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여기서 슈팅을 때리려고 할 때 미드필더가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누가 막 뛰어나오는 장면들 그런 게 너무 많아져. 네,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오버페이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실점하는 장면들을 잘 보시면 그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나온 장면들이 많아요. 전반전 그 첫 골인가요? 첫 골 링가드 가는 장면이 아마 황도현 선수 크로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장면도 보시면 중앙 쪽에 있다가 측면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황도현 선수가 이쪽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측면 줬다가 황도현이 다시 받아서 드리블해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황도현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을 수가 있었고 전진할 수 있을 만큼 그 빈 공간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앙 쪽에서도 구멍이 좀 나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용욱 선수의 미끼 역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용욱 선수가 아마 안 떴으면 이기혁 선수가 무난하게 클리어하는 장면이었을 텐데 떠주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고 그 뒤를 링가드가 잘 따라 들어왔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실점 장면도 강원의 실점, 서울의 득점 장면도 보시면 측면이랑 이쪽에서 막 투닥투닥 아주 난리였어요. 그래서 링가드가 여기서 공을 딱 잡았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신민아 선수가 원래 있었어야 될 걸로 전 생각을 하는데 신민아 선수가 이 위치에 있질 않고 거의 가운데 쪽에 가담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링가드가 이렇게 크로스를 올리고 조용욱이 뛰어들어가는 척하다 머리 안 맞아서 그냥 골대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 측면 수비수하고 중앙 수비수 이 공간을 그냥 거의 훤히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원이 생각했던 수비 조직 간격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체력 저하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미스도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조절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잘 뛰고 본인들이 경기가 잘 되고 바깥쪽에서 밀어내고 있는 이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간격 유지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신민아 선수도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크로스 올라오면 어떡하지 하고 내가 중앙 쪽 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이 이 바깥쪽에서 돌면 위치 잘 잡거든요. 왜냐면 날아오는 시간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되는데 이게 이 짧은 공간에서 막 계속 당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 찾는데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너무 바짝 붙어서 크로스가 골문 쪽으로 그렇게 슝 들어와 버린 것 자체가 좀 문제였습니다. 사실. 네. 근데 그 이후로도 비슷한 흐름이 많이 나와요. 문선민 선수가 측면 쪽에서 최준이 계속 올라오면서 공격 전개가 많아지고요. 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요런 형태로 바꿔가지고 높은 위치로 쓰겠다 이런 게 보였었죠. 그 다음에 이쪽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선수는 얘를 막아야 되겠는데 여기 자꾸 문선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백이 이제 여기 막으러 나갔으니까 3백 중에 한 명이 나오든 포백이었을 때는 누가 나와야 돼. 센터백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문선민이에요. 골은 못 넣지만 드리블은 좋고 빠르죠. 그래서 드리블 돌파 몇 번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시키잖아요. 그럼 이 선수들이 나갈 수가 있냐? 나갈 때마다 까다롭죠. 안 나가면 크로스 계속 올라와요. 나가면 여기 돌파 시도해요. 근데 문선민이 빠르잖아요. 센터백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힘든 거죠. 센터백들. 그러면 체력 더 떨어지고 여기서 크로스 올라가면 여기 있는 선수들 다 내려가서 간격 좁혀줘야 되고 그래서 우당탕탕 하다가 잘못 떨어지면은 갑자기 막 류재문 선수 중거리 슛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강원이 전반전에 너무 잘했지만 그게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전술적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는 응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강원이 완성도를 높이고 체력 안배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맞다. 지금 전술적 짜임새가 좋으니까 흐름은 유지하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는 강원 팬들께서는 정경호 감독님 너무 이제 열받아 하지 마시고 좀 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위 스플릿 갔어요.
아챔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2승 1패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또 이번 시즌은 양민혁도 나가고 좀 초반에 어려웠는데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을 주면서 강원다운 밸런스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뭐 좀 더 젊은 선수들 혹은 체력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체 카드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독한테 좀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정교 감독님이 시도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도를 하신 게 그 3백 전환이라든지 계속 미드필더 쪽에 있는 선수들을 변화를 주면서 체력이 생생한 선수들로 넣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건 맞는데 그게 이제 축구라는 게 참 저도 해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모든 선수가 체력을 70%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5명이라고 할까요?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체력 상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은 합을 합치면은 숫자로 표현했을 때 450을 가지고 있어요. 5명인 팀인데 뭐 풋살이라고 합시다. 그럼 90으로 5명이 가지고 있는 팀이 있고 어떤 팀은 120씩 3명 가지고 있고 나머지 2명이 45, 45 갖고 있어요. 그러면 450이잖아요. 똑같이. 근데 120, 120, 120, 45, 45랑 90, 90, 90, 90, 90이랑 경기를 뛰어보면 제가 느끼기엔 무조건 90, 90, 90, 90이 유리해요. 왜냐면 체력이 전반적으로 다 고르게 갖춰져 있을 때 어디가 빵꾸가 안 나서 누구 한 명이 무리해서 커버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5명 중에 구멍이 없는 거죠. 근데 120, 120, 120, 45, 45는 체력적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45에서 빵꾸가 나면 120들이 그걸 채워주다가 체력이 같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수 출신들께서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게 강원이 선수 교체를 해서 미드필더들이 특히나 체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채워주겠다고 해서 바꿔주지만 팀이 이미 전반적으로 많이 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체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늘 받았어요. 저는. 그게 지난 아침에서도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어떤 흐름상의 변화를 조금 교체 카드 단순 교체 카드만으로 생생선을 넣어서 고치겠다 이게 아니라 흐름상으로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뭐 전반 15분 빡세게 15분 쉬어서 가고 다시 15분 빡세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전반 20분 빡세게 25분은 정상 운영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경기인 건 맞아요.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쫓아간 흐름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골 만들어내는 장면들도 잘 만들었고요. 그죠? 그리고 흐름 뺏겼던 거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술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점유율 높이면서 공격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고 그 강원 쪽을 잘 공략할 수 있는 흐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설명 까먹었는데 그 라볼피아나 쓰는 거 다음에 하나 더 있었던 게 뭐냐면 황도윤 선수 들어온 이후로 또 변화가 뭐였냐면 강원이 전방 압박을 들어오고 서울 선수들이 이거 압박 된다 본인 이거 압박 좀 당하는 것 같은데 싶으면 미련 없이 앞으로 때려 놓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한다는 얘기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뭐 접근을 해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원을 거칠 때도 있지만 안 거치더라도 쓸 수 있는 전술이 뭐냐면 앞으로 그냥 뻥 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뒷공간 노리는 거예요, 사실. 이 뒷공간 노리는 효과는 사실 이게 경기가 안 될 때는 야 그냥 뻥축구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포항전인가 김기동 감독님이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다던데 그 뭐 둑수랑 조용 선수 맞나요? 제가 그 경기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 선수도 그 조용 선수를 활용해가지고 포항의 뒷공간을 노리려고 했다 단순하게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좀 답답했다고 하면서 근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여기서 압박 나올 때 그냥 계속 끌고 있고 그냥 여기서 공을 무조건 짧게 돌리려고만 하다 보면 오히려 압박에 더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그냥 여기서 아이고 공을 끌어올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압박 들어오고 밀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뒷공간에다. 그러면 이 선수 뛰어 들어가고 이 선수 뛰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기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라인은 내려가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할 수가 있죠. 예. 요런 효과를 노리고 그다음에 또 차는 척하면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뒷공간을 자꾸 먹게 되면 수비수들이 엉덩이 빠지기가 좀 그렇죠. 예. 밀고 나오기가 뒷문을 열고 나오기가 왜냐면 자꾸 뒤 노리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이 아까보다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건데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압박을 좀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그럼 야 롱킥 쓰자. 예. 너무 만들려고 하지 말자. 위험 공간에 넣고 싸우고 세컨드 볼 싸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세컨드 볼 싸움도 많이 이기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서울은 전반전에는 앞에 있는 선수들이 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뒤에서 그냥 개고생하느라고 힘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변화가 좋았거든요. 제가 지금 서울 얘기하다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술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고 후반전에 좋은 결과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잘한 경기라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서울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이번 경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첫 골이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고 실제로 경기 중에서도 그게 서울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선수들은 대체로 지금 최근에 이제 모든 걸 다 보면 나만 생각해요. 공격진에서 나만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조용욱 선수 움직임을 조용욱 선수가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전반 그 첫 골 넣을 때. 그때 뛰어 들어갈 때 조용욱 선수가 해결하겠지라고 개인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링가드가 그 자리에 뛰어갈 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영욱 씨가 저기 뛰어가니까 이거는 못 먹었을 때는 내가 뒤에서 잘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 선수들은 크로스를 올리더라도 반응이 전 항상 좀 안타깝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마인드셋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에서 헤딩을 떠요. 코너킥이야. 헤딩을 떠요. 야잔이 떴어. 그러면 야잔 머리에 맞아서 넣겠지? 아, 쟤 헤딩 잘해.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야잔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견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야잔 머리 맞고 떨어지는 걸 주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야잔이 머리로 나한테 줄 거야. 패스를 주겠지라는 생각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약간. 선수들이 다 마치 내 동료들이 완벽하게 다 할 것처럼만 생각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반응이 좀씩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선수들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건 마무리할 거야라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선수, 특히나 공격수들이 좀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조용욱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선수들이 저 다음에는 내가 이걸 먹어야지. 제가 저렇게 움직이니까 이 공간이 나겠지? 혹은 제가 저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공간으로 빠져들어가야 편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여전히 우리 팀이 공을 잡고 제가 뭔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이 없을 때 다른 데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한번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전에 아마 이승모 선수 옵사이드였는데 그 마무리가 안 됐던 장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프리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장면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장면이기도 해요. 그거를 이승모 선수가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마무리할 게 아니라 머리 맞고 떨어지는 거를 한번 기다려봤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느낌 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선수들이 공격이 안 풀리는 이유가 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득점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 선수가 동료가 실수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염두에 좀 둬야 되고 또 동료 선수가 이렇게 움직여줄 때는 내가 어디를 파고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또 재밌는 경기가 있으면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